탄핵 내란 사건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누적됐던 것들이 나쁜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1월 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경제 지표가 3월, 4월이 되면 진짜 나쁜 거 나올 거다. 그래 지금까지 본 경제 지표는 작년 말 기준이라든가 9월 말 기준이나 이런 거 봤는데 지금 이제 올해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 올 상반기는 우리나라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IMF 때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불확실한 시기가 바로 올 상반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내란 사태까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레그럼이라는 용어가 그람시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과거는 다 소멸됐는데 미래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권력이 고리 상태,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게 경제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경제는 이미 다 무너져 버리고 가는 걸 우리는 매일 보고 있는데 새로운 경제 모습이 보이지가 않고 있죠. 경제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용어니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하다 가면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좀 새롭게 구축돼 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테슬라인데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탈출해 갖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주식 싫으니까 나 가상자산 하신다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심의 도가 지금은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자기 현찰이 깨져가는 국면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현찰이 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분노가 굉장히 클 거라는 점은 정무적 판단하실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국제 무역 질서가 거의 100년 만에 바뀌니 50년 만에 바뀌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걸 매일 보고 있고요. 이게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의 화수분은 수출입니다. 수출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거 있는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15번 다 얘기한 수출 맛이 갔다 그랬는데 마태에 간 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부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런 상황들이 견조하고 우리나라 경제가 딴 나라에 비하면 아직도 그나마 견실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반도체 수출이 더 이상 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와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수출은 반도체가 늘었냐 줄었냐에 따라 수출이 움직이고 나머지 기존 주력 산업들은 옆으로 쭉 갔는데 나머지 주력 산업 꺾이고 반도체도 함께 꺾이니까 수출이 좋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지만은 우리 고용과 경제의 유발 효과가 반도체보다는 자동차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200만 명 이상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쪽 유발 인구가.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자동차 생산하는 라인에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실 텐데 하다못해 자동차 보험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은 일자리도 있을 거고 가장 큰 이 산업은 아직 보호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내수는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텐데요. 세 가지죠. 양극화가 고착되면서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 현실적인 위험으로 이자가 부담이 되고 그다음에 빅테크들이 시장을 굉장히 잠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1년 정도 이상 지금 우리 소상공인 어렵고 뭐 하는데 정무위에서 그 공정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 라이더들을 살려줘 갖고 이 정권이 산체스 정권이 2018년 출범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요. 라이더를 일반 이게 배달하는 사람이요. 일반 근로자 똑같이 해서 산재도 넣고 넣고 해갖고 이 라이더를 착취 못하게 하면서 인기가 올라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 만드시는 분들도 상징적으로 내수해서 진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는데 스페인 사례는 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고령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고령화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쏘고 있지만 계속 고령화가 주는 효과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커지고 있다가 이번 내란 사태 때문에 더
세지죠. 연세 들으신 분들이 소비도 감소하고 있고 건설 맛이 갔고 투자도 지난달에 14% 줄었고요. AI 투자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의 30대, 40대들이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AI 경쟁에서 한국이 밀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세대가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났다라는. 그래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고 더군다나 추가로 삼성전자가 항상 우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은 그게 뭐 정치권에서는 재벌이니 뭐냐 하지만 한국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으니 우리나라 괜찮다 했는데 지금 삼성이 가장 큰 문제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돈을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 투자가들의 대충 한 1,500만 명 정도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마탱이가 갔죠. 그런데 어제 한국이 안 된 데서 미국으로 갔더니 어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브루스가 쳐갖고 미국 나스닥이 어제 4%나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가상자산도 동반해서 함께 떨어지고 있고요. 어제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금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오른 게 없어요. 특히 3월 들어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트럼프가 휘저어놓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죠. 이걸 다 종합하게 되면 올 상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게 되면은 우리가 또 국민들한테 뭔가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 경제는 민주당을 하면서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중도 실용 노선이라는 게 세 가지인데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경제 민주의 최우 선방점, 보수 진보 없다, 흥묘 백묘론이고요. 대화 합리적 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외부에다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다라고 논리적으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빠른 속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구속 취소 이게 뭐 요즘은 저기 탈옥이라고 하던데 구속 취소됐을 때 바로 요 시점에 이 이전에 주가 쭉 올라가다가 딱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푹 떨어져 갖고서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약 12포인트 정도가 하락했고요. 환율도 좀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빠른 탄핵을 원하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나와 있고 자본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한테 하실 말 딱 좋은 말이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있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 안 된다. 국힘 있는 한, 극우 세력 있는 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모든 나라들이 새롭게 나라를 재편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독일이 2009년도에 그 말 많던 재정준칙 만들어갖고 헌법에 넣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했는데 경기가 맛이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금액이 얼마냐면요. 저 위에 써 있죠. 10년간 5천억 유로라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얼마냐면 5천억 유로라고 하는 게 1년 독일의 예산이 4,800억 유로줘요. 그럼 우리나라 예산으로 따지면 더 늘어난다 보면 약 700조 정도로 한 뭐 650조 뭐 이 정도로 보시면 10년간 그러니까 1년에 10분의 1이니까 우리나라 돈 하면 65조씩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공약 만드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거는 기존의 예산이 아니라 따로 추가로 마련을 해갖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투자할 건데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아직은 뭐 정해지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건 이거죠. 사회 안전망 하는데 AI가 안 되니까 뭐 교육 투자하고 교통 투자하고 보건, 국내 안보, 치안이 워낙 요즘 안 좋잖아요. 거기도 치안, 국방 뭐 이런 거 하는데 요즘은 또 요거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요. 나라별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치고 나오는 게 유럽이 그동안에 보면은 거의 일본화된 지역이다라고 봤는데 얘들도 유럽의 각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대로 가서는 우리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면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뒤집어 엎기 위한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어느 한 나라만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말이 안 되지만 다른 나라들이 전부 다
해야 이런 국가적인 개혁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한 나라만 단독으로 할 수 없어요. 글로벌 트렌드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1931년에 히틀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파시즘이 시작됐잖아요. 이태리와 독일이 파시즘 됐는데 당시에 일본에서도 그 혁명 나갔고 일본에서도 그 쿠데타 나갔고서 총리 죽이고 한 게 31년, 만주사변 침공 31년이고요. 올더스 헉슬리의 그 멋진 신세계가 나온 게 193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적인 흐름이 그 당시 100년 전에도 글로벌 추세랑 어떤 한국과의 추세는 똑같았습니다. 인도에서도 그 당시에 대공황 때문에 개고생을 했어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딴 나라들로 새롭게 국가를 재편시켜서 큰 구조적인 정책들을 경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이 지금 정책이 흔들리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가장 제가 여기서 10번 정도 말씀해요. 미국이 뭔가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재정 적자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GDP의 뭐 110%를 넘으니까. 그러면 그 이자를 어떻게 할 거냐가 모든 것의 핵심이 되는 거잖아요. 1년에 얘네가 예산이 여기 나왔죠.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자만 1조 달러 이상이 넘는다고요, 지금. 우리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로 따지면은 예산이 650조인데 이자가 1년에 뭐 150조, 100조 정도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나라 운영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죠. 이건 세출인데 세출에서 1조를 줄이겠다. 세초를 정부 효율부 일론 머스크가 하겠다. 1조를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CJA 법인세 깎아주는 거 있죠. 세금 감면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감면하게 되면은 재정 수입이 줄겠죠. 그리고 요 차이를, 요거 주는 거 차이를 관세로 막겠다는 게 트럼프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세출은 줄이고 요거는 조금 줄이고 하면 요 격차, 요게 이제 재정 적자가 되는데 바이든 정부 시대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도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전대미문의 사건을 얘기를 안 하면 이 갭을 한번 따져보시면 코로나 때 갭 여기서 2022년, 21년 보시면은 약 2조 달러 이상 적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줄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라고 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조 달러를 줄이려면 공무원을 하겠다는데 공무원 급여가 240만이에요. 연방 공무원 240만. 그 급여만 2조 4천억 달러가. 근데 얘네는 자르더라고요. 공무원들을 아주 잘 자르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반발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과연 처음에는 이 사람은 뭐 그냥 막 얘기를 하다가 저걸 줄이는 게 나오니까 이제는 경기 침체도 불가피하겠구나. 그래서 어제 일요일 날 폭스뉴스랑 트럼프가 하면서 당분간 경기 침체는 뭐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월 2일 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상호 관세를 시작하고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 대규모로 때린다고 하는데 자동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아닌가벼 하고서 그냥 가차없이 두들겨 팬 게 어젯밤 미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얘기는 올 상반기는 경기가 최악인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금만은 좀 우리가 좀 더 보여야 되는 거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는 퇴직하고 않고 남는 사람들 공무원 사회 성과 지향적 문화를 하겠다라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인세 인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틀린 게 있어요. 그 이전에 오바마 때 최고 법인세율이 35%였는데 트럼프가 2016년에 집권한 15%까지 인하를 시도했어요. 그러나 안 된다는 거죠. 재정 적자 때문에. 그래서 21%로 했는데 실효 법인세율이 미국이 1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OECD 평균보다 낮아서 더 낮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법인세율을 명목 법인세를 21에서 20으로 낮추고 대신 디패드 미국 안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거기다 보조금을 팍팍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제 법인세율이 15%까지 떨어질 정도로 미국 안에서 생산하라고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전에는 이게 있던 건데 다시 부활하면서 칩스법이라든가 IRA법으로 바이든은 이걸 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국내 생산으로 하겠다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규제 완화예요. 규제 하나를 만들려면 10개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10-1이라고 해서 그래서 규제를 뭐 대규모로 풀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회특구, 오퍼튜니티 존이라고 해서 우리로 따지면 지역 균형 발전하는 거죠. 여기다 투자하면 세금 깎아주겠다. 다 이게 우리 저기 공약과도 굉장히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규제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이 어떻게 될까 보니까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무지 강화됐어요. 모든 것 행정명령하고 의회가 전부 다 공화당으로 다 넘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분을 제어할 만한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겠다는 이 법인세 인하하고 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은 이거는 대기업에만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잖아요. 신자유주의 어떤 다른 줄기인데 그래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미국 상위 10% 기업이 기업 전체 이익의 95%나 되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얘들이 더 마음껏 투자하고 마음껏 경영하고 지 멋대로 하라고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막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미국의 양극화를 더 훨씬 더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우려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게 다냐? 아니요. 계속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임위별로 뭐 산자위가 중심이 되겠지만은 상임위별로 이걸 다 좀 살펴보시고 아직 덜 나온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에는 지금 4월 2일 날 상호간세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런 것들도 동시에 함께 같이들 마구 융단 폭격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단은 구조개혁에 시스템 개혁에 앞장선다고 하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현찰 챙기자. 요 분위기가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바이든은 억울할 거예요. 바이든 때 미국 경제가 매우 좋았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한 거 기억하시죠? 인상한 이유는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서 경기를 좀 누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려놓고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좋았죠. 좋아서 꺾일까 말까 하는데 트럼프 이 조치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5까지 연율 기준이 하지만은 된다라는 게 이미 2주 전에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만 그런 게 다른 나라도 아이고 미국 때문에 안 되겠네 성장률 다 낮춰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낮췄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성장률을 다 낮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적어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노랜딩 아이씨 그냥 잘 될 거예요. 응? 그 소프트 랜딩 뭐 이 정도로 좀 봐왔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좀 바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장기간 좋았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부터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상태에서 미국이 모든 게 비싸요. 달러도 비싸고 금도 비싸고 미국 주식값도 비싸니까 미국이 만약에 꺾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나빴던 나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데가 낫지 않겠는가. 앞서 유럽이 새로운 구조조정을 면서 한다고 하니까 유럽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보면은요, 이 미국의 주식 수익률이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뭐 국장 탈출하고 미장 가자 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미국에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병자와 같았던 아주 현찮던 이태리, 독일, 뭐 중국, 프랑스, 영국 이런 흔히 경기가 안 좋았던 나라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고 이미 이런 로테이션이 발생한 지 한 달쯤 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요.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하냐는 모르겠지만 이 모든 상황들은 우리가 미국은 그래도 여전히 좋다라는 그 신뢰가 깨져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수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세나 뭐 많이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산업별로 무역 흑자, 제가 자동차 말씀을 드렸는데 무역 흑자 제일 많이 나는 게 자동차거든요. 자동차 중에서도 그래서 대미 자동차 흑자국이 우리나라가 이제 멕시코, 일본, 한국인데 요 멕시코에 수출하는 거야 우리나라 차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 차가. 왜 멕시코다 져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자동차에 영향이 많은 거고 미국 판매 비중이 현대차, 기아차가 거의 30%씩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관세를 그럼 뭐 올려서 되냐 했을 때 10년간 약 3조 원 정도, 3조 달러 정도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저는 뭐 재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세금을 걷고 하면 실질적으로 2조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 이거 갖고 택도 없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요 35조 달러를 넘어서 36조 달러 정도 되는데 10년간 2조 달러 들어와서 뭐 간에 기별이 갑니까? 그 사이에 재정 적자는 더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재정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을 보시면은 수출을 볼 때 전년 동월비로 보는 것도 보지만은 가장 중요한 하루 일평균 수출이 얼마냐. 일요일 빼고 뭐 토요일 반으로 넣는다든가 뭐 이런 휴일 효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2012년 글로벌 금융위기 끝난 다음부터 그냥 하루 23억, 24억 달러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조금 올라간 데는 반도체가 더 팔린 거 이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2022년 그다음에 작년도 보면은 이 빨간 게 반도체인데요. 여기 반도체가 이렇게 늘고 여기 반도체 늘어서 그런 거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죠. 더군다나 지금 최근 수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향 마이너스, 중국향 마이너스. 근데 미국 소비자들도 눈치가 빠른 거죠. 야, 트럼프 오면 관세 올리니까 사재기 하자. 사재기 무진장한 거예요. 1월 달, 2월 달에. 그래갖고서 사재기를 딱 이 관세하기 전에 해놓으면 당연히 수입이 늘겠죠. 1월 달 미국의 수입이 역사상 가장 큰 무역 적자가 났어요. 1,500억 달러나 수입이 그 무역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줄었어요. 미국 수출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왜 중국은 넣냐? 중국은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구안신 조치로 인해 갖고서 뭐 중국도 정부에서 돈을 막 쏟아부어서 우리나라 제품에 암암리에 다 들어갑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100원이 올랐잖아요. 이 탄핵 사건 이후에. 환율이 그 정도 오르면은요. 국내에서 수입하는 회사들은 어렵지만 수출하는 회사는 100원 더 주는데 1달러에 당연히 수출 느는 거 맞지 않나요? 어느 정도는?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 수출에서 그래서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게 이거는 다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부분들인데 아무 짓도 안 했던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응? 그 뭐 용산에서 폭탄주 먹으면 내수부양에 도움이 안 돼요. 시위 끝나고 저 가게 가서 먹어야지. 뭐 맨날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요. 미국의 소비 호주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계속 느는데 우리의 미국향 수출 늘다가 지금 오히려 줄고 있잖아요. 이게 탄핵 사태인 겁니다. 굉장히 수출이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산업별로는 뭐 다 마이너스고 지금 이제 보호무역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보시면은 철강 수출 보면은요 이미 2023년부터 마이너스였잖아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쟁력이 없는 상태 유지됐던 겁니다. 아무 쳐다보지도 않다가 지금 와갖고서 얘기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수도 숫자를 한번 보시면 이번 산업활동 동향에 뭐 트리플 약센이 있다는 얘기들 하는데요. 저는 이 지표를 한 30년간 봐온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정말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이후에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1월 달에 전월 대비긴 하지만 모든 게 마이너스가 났어요. 모든 내수 지표 중에 플러스가 여기 빨간색 이게 뭐냐? 이거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0.3인데 이거보다 좀 낮았다고 해서 하는 겁니다. 통계청도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 보여주려고 이게 늘어난 겁니까?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도 보시면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거 내구재 소비도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 이런 통계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설날이 있었잖아요. 설날이 있으면 뭔가 플러스가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실 테니까 자영업과 관련된 것,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지지 세력 중에 하나인 자영업자들한테 요즘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경기 침체, 원 부자재 매입비 부담. 요거는 이제 환율을 상승했던 수입 물가, 그리고 물가 올라간 거, 세금, 대출 상황, 인건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같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 요 숫자는 좀 외우고 계세요. 평균 대출 금액이 자영업자 평균 1억 2천만 원입니다. 얼마라고요? 다음 주 시험 볼 거예요. 이거 탈락하시는 분들은 하여간 저랑 술 먹을 때 하여간 내가 농도를 진하게 타드릴게요. 평균 이자가 얼마라고요? 84만 원 정도. 자영업자들.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영업 안 해보셨을 텐데 제가 이제 광화문에 있는 제 공부방에서 분식집을 이렇게 보잖아요. 요즘 보면은 점심시간에 반짝하고 중간시간에 다 쉬는데 그게 종업원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고용하다 보니까 주인한테 뭐 그게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고 그러면 요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대출 상환 위에든 금융 지원, 소비 촉진, 원부자재 물가, 임대료 지원 강화, 공공요금 인상 억제, 납부 유예, 최저임금 동결도 인상부 최저와 디지털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가장 많은 게 금융 쪽과 그러니까 내 경기 부양과 금융적인 지원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고요. 이 과정에서 여기도 이제 오늘 회관에서 주무신 분들은 지역이 지방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역 경기는 얼마나 나쁘냐면 아주 대표적인 게 지난주에 나온 건데요. 서울, 경기, 인천이 BC카드 결제의 70%를 썼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좀 넘잖아요. 인천까지 포함. 수도권이 절반이 좀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60% 정도면 되는 이게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 계신 의원님들은 그 지방에 이따 부동산도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웠다는 게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지방에서는 카드도 안 쓴다는 얘기는 뭘 안 사고 있다라는 게 숫자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미국도 똑같으니까 트럼프가 뭐라 했어요? 오퍼튜니티 존스라고 해서 그 지역에 투자하면은 막 세금 팍팍 깎아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우리가 어떤 정책 대안을 만들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이제 다른 쪽에서 본 겁니다. 이게 참 경총에서 한 건데 이 경총이나 한국경제인협회는 경기 좋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기관은. 여러분들이 이게 통계를 누가 발표하냐에 따라서 항상 보셔야 됩니다. 객관성이 없어요. 여기 항상 나쁘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1997년 외환 IMF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 기간 위기가 올 거 74%. IMF보다 나빠질 게 22.8%. 97%가 경기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냐면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 기업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규제는 강화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자금이 요즘은 단기적으로는 가장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금 사정 왜 안 좋았습니다. 환율, 원자재가는 환율하고도 연결되죠. 금리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환율과 자금 부담, 금리 부담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2월 말에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 가계금융조사가 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죠. 소득 하위 20% 제가 이거 한 번 두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가장 최진 수치인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소득 하위 20%는 요 정도라고 여러분 감을 잡으세요. 한 달에 121만 3천을 벌어서 133%를 썼는데 적자 가구가 더 늘었죠. 3분기에 55%인데 57%. 상위 20%는 1,119만 원에서 55% 쓰고 적자 가구는 8% 정도 된다. 그래서 요 구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요 교육인데요. 요 교육을 한번 놓고 보시면은 120만 원 버는 사람이 0.9다. 그럼 교육에 10,000원, 20,000원 쓰고 여기서는 1,100만 원 버는 사람이 8%니까 80몇만 원 쓴다라는 거.
그냥 눈에 보이시죠? 요렇게 10년, 20년째 해오고 있는 거예요. 요 집 애들과 요 집 애와 누가 공부 잘할까요? 빤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회가 계급화되고 있는 숫자를 분기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와 여기를 볼 수는 없어요. 여기는 주로 1인 가구 많고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습니다. 지금 하위 20% 고령자 빈곤화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2, 3, 4분기를 봤을 때도 역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하위 40% 20에서 40이 거의 300만 원 번다고 300만 원 입도 326, 6만 원 쓰고 있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별 의미가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조사한 게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양반은 먹는 거 굉장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바로 보이고 겨울에 추니까 수도 광열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4분기가 이제 올해는 다행히 좀 덜 춘 부분이 있는데 20% 쓰는 이거 오르고 가격 두 개가 가격 다 오르니까 딴 거는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보게 되면 하위 20% 아까 133% 소비한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34이 뭐냐? 그럼 이전 소득이거든요. 근데 이전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하위 20%는 75만 원. 68만 원, 65만 원, 71만 원, 74만 원. 요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이번에 정책을 만들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라는 게요. 지금 서울시가는 안심소득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부의 소득세라고 해서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 예를 들면 여기다가 75만 원 더 많이 더 투여하는 거죠.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소득하고서는 굉장히 차이가 큰데요. 이걸 놓고 보게 되면은 이 서울시 안심소득은 꼭 정책 만드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그 안심소득에 대한 반응들은 언론에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저게 것도 배우려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쪽을 더 많이 확 밀어주고 여기 안 줘도 되니까 여기는 안 주고 여기다 다 밀어버리자. 세금도 여기서 많이 걷어서 일로 더 많이 써야지만 탄다고 하는데 이게 기재부 관료 출신들이 5년 전에 쓴 책에도 우리가 아는 그 기재부 출신들이 이것을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예? 디딤돌 소득, 안심소득이 아니라 예. 그리고 우리가 소비에서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게요. 아까 1분위와 5분위의 소득차가 10배가 됐잖아요. 그런데 먹는 거는 여기가 29만 원이고 이거 집에서 사다 먹는 거예요. 사 먹는 거 아니에요. 50건 별 차이가 안 나요. 수도, 주거, 광열비도 27만 원이고 여기 42만 원이고요. 보건, 의료비도 17만 원에 41원. 한 2배, 3배 차이밖에 안 나죠. 소득 대비로 놓고 보게 되면. 그러면 어디를 촘촘히 우리가 해줘야 될 건가는 바로 이쪽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 비용을 줄여주는 게 복지에 도움이 되겠죠. 숫자로 보면은. 그리고 아까 교육비도 이렇게 차이가 12,000원인데 41만 원인데 이런 거를 잘 보시면 언론 통계보다 왜 이렇게 작아 그럴 거예요. 애들이 커서 애 없는 집 많아요. 교육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가구당으로 보시면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집도 있고 빵인 집도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계의 어떤 마술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상당히 안 좋은데요. 올해는 심층 분석으로 좀 여러분들 숫자 상식으로 좀 아셨으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 그 구간별 연간 소득이에요. 여기가 1억 5천이고요. 저희가 하나 빵인데 딱 보시면 하위 10% 경계가 1,527만 원 버는 겁니다. 2023년도.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구당이에요. 2,800에서 3,500, 4,000 사이가 주로 가장 많은 인구가 있어서 절반이 약 42%가 4천만 원에 걸립니다. 절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득에 대해서 감을 잡으시라는 얘기가 있죠.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소득에 이렇다는 말씀이시고요. 90%대 90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서 쌓아가서 90 되는 경계선이
7,316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요건 23년 통계고요. 작년 말 기준 통계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작년 4분기로 보면 하위 20%가 212만 원, 80이 764만 원. 그래서 의원님 되시면 이런 숫자에 대한 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충 감을 쭉 보시면은 2, 3, 5, 7, 요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일부러 이걸 보여드렸는데요. 이거 나온 지 한 두 달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자산,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의 44%를 갖고 있다. 꽤 많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까지 합치면 상위 20% 두 개 합치면은 약 한 62% 정도를 상위 20%가 다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위 20%가 62%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구당 평균으로 봤더니 자산이 12억 원 정도 되고 순자산 이제 부채가 있을 때는 부채 빼 순자산이 10억 정도 있고 소득은 1억 7천 정도 된다. 그래서 이 통계는 이거 하는 거랑 저거 하는 거랑 표본의 차이가 있어서요. 정확하게 일치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대략 이런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소득 5분위 상위 20% 너는 자산으로 뭘 갖고 있냐 그랬더니 뭐 밑에는 볼 것도 없지만은 밑에 상위들 보니까 저축이 20%, 전월세 보증금 뭐 들어간 거고 여기가 집이에요. 자기 집이 37. 그 다음에 거주주택 이외 요거는 부동산 투자해 놓은 거죠. 1가구 2주택이나 뭐 이런 거 상가라든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상위 20%는 33 합치면은 얼마입니까? 70% 이상을 부동산과 관련돼서 하고 있다. 오늘 이제 부동산 말씀을 많이 들은 건 지금 내수가 나쁜데 부동산 발로 마치 부러질 듯한 느낌들이 올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상위 20%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하여간 우리나라의 자산 보유가 다 부동산으로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거고요. 요걸 보시면 부채 유형별 구성비인데요. 맨 왼쪽에 이제 여기 가진 사람들 보죠. 이쪽은 뭐 뻔할 테니까. 담보대출이 48.7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 금융 43.4 이 부채가 전월세 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요게 임대 보증금이니까 전월세 보증금 두 개 합치면 90몇 %의 부채가 부동산과 연결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진 상위 20%는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하위는 뭐 원래 안 좋던 거니까 뭐 원래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이 만든 이 자산 양극화는 한국만의 현상입니다. 딴 나라에 이렇게 안 나와요. 선진국들. 우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고 일본이 버블이 붕괴되는 1989년도에도 이렇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애들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상식인데요. 좀 이런 거 외워주세요. 부동산 자기 집에 자기 사는 사람은 60%대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책에 주는 함의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청년 정책, 결혼 정책과 관련해서 요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체 평균이에요. 자가 점유율이 이런데 청년은 13, 14인데 신혼은 43, 자기 집 사는 게 46 정도 된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청년인데 젊지만 결혼 안 한 비중이 많을 거고 신혼 가구를 꾸린 사람들은 여기서 30% 차이가 바로 주택과 관련된 차이라는 게 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청년들한테 너 그럼 뭐를 지원해주면 좋냐? 또 전세자금. 왜 자기가 이제 자가는 아니라 전세자금 38, 한 40% 가까이 월세 지원 두 개 합치게 되면은 거의 60% 가까이가 주택과 관련해서 이런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죠. 또 다른 6만 샘플로 한 건데요. 뭐를 지원하면 좋으냐라고 했더니 주거 지원 필요하다 40%고 2022년 대비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뭘 지원하는 게 좋은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월세 보증금, 장기 공공임대주택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에서는 안 나오죠. 우리가 무슨 정당 지지나 뭘 하지만은 그 여론조사의 이면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이것을 메꿔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건설 경기 최근으로 놓고 보시면 돼요. 이 살색이 뭐냐면은 10년간 평균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착공하고 분양하고 준공 요 1, 2, 3, 4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는데 12월 달에는 매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좀 많이 나가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인허가 뭐 별로 없고요. 착공도 여기 10,000가구요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분양은 7,000가구밖에 안 했어요. 1월 달에. 1월 통계밖에. 내일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2월께 나오면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이 가능한 상태고요.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서울인데요. 앞좌편 물론 이 수도권의 물량이 25년, 26년을 놓고 보시면 수도권 입주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지방은 미분양에 시달리는데 수도권은 이러한 형태로 주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은 수도권도 다 되는 게 아니죠. 서울에서도 강남만 되는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보시면은 올해는 많습니다. 32,000가구인데요. 내년에 지금 예정된 게 8,500가구밖에 안 돼요. 경기는 쓰러져 가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고요. 그나마 경기를 살리고 있는 거는 바로 서울의 강남 3구 아파트 분양인데 강남 3구 아파트 분양이 거의 65% 정도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 경기는 착시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차별화가 나타났는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차별화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주택거래 허가 제도를 없앴잖아요. 삼성동, 잠원동 하면서 거기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언론들은 그걸 계속 분양을 떠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의 광고 물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건설 경기 좋다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는 매우 썰렁한 이런 상태고 되는 지역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집권을 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 짓는데 최소한 3년이지만 인허가 다음에 재개발 요즘 다 재개발하는 10년 걸린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거는 정책으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근데 재개발하니까 멸실 아파트 이제 집도 허물잖아 있는다. 먼저 허물어야 되잖아요. 허물어야 질 거 아니야. 꽤 많이 허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평균 분양가 6,941만 원 나옵니다. 6,900. 도봉구 방학동에 오기영 의원 지역구에 저희 사는데요. 우리 아래층이 집 내놨는데요. 55평인데 8억 5천이라는. 청주보다 싸요. 서울 내에서 노도광 나쁘다는 특히 그 동네 나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온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집이 꽤 많대요. 오 의원 저기 이사 와 거기 백오동 좋아. 저도 방학동인데. 아니 거기 싸니까. 그러니까 7천만 원이 나온다고 여기. 이거 10평 좀 더 되는 가격에 하는 거예요. 방이 5개예요 지금. 저희 집에 아들 둘인데 군대에 보내놓고서요. 집에서 고슴도치를 애완동물로 키웠는데 8평짜리 방에서 혼자 고슴도치가 살아가는 세계 럭셔리 고슴도치가 살았었습니다. 방 5개 있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마누라 어딨나 찾아 밥 달라고 찾아 어딨냐 뭐. 네? 그리고 베란다가 얼마나 넓으냐면요. 저기서부터 이만큼 되거든요. 폭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딴 사람들은 골프 치는 사람은 거기서 베란다에 퍼팅 연습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웨지샷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문을 딱 열으면 북한산이 샥 보이고. 그런데요. 55평에 8억 5천인데 내놨는데 아무도 보러 안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왜 그렇게 사나 모르겠어. 지금은 근데 이제 미분양이 느는 게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평택에 홍기현 의원님 계신 평택에 지금 이거 잘 봐요. 경기도를 보시면은 2023년도 1년 3개월 2개월 전에 5,800이 12,000개였어요. 작년 말에 여기서 이제 늘었는데
올 1월 달에 12,900에서 15,000으로 2,000가구가 늘었죠. 이게 다 평택서 느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안 돼서 평택과 이천에서 주로 는다고 나왔는데 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대요. 그게 아니라 안중이나 뭐 이렇게 변두리 지역에 대규모 분양한 게 있다가 하여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원님들 지역 있는데요. 이건 전세고 월세 저기 매매인데요. 이전 고점, 그러니까 가장 고점 대비 지금 아파트가 얼마냐라고서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대구 74, 세종 73, 경기 지역별로 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거 좀 알고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라고 갖고 왔는데요. 이 건설이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건설 회사의 문제가 지금은 당면은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위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군 1등에서 30등까지 매출 원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한번 기억나실 거예요. 2008년 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미분양 주택이 대규모로 났잖아요. 저 반포의 그 고속터미널 뒤에 새로 진 거 그 아파트 그때 미분양이 났을 때 원가의 분양가의 70%의 LH가 사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그때 산 사람들. 근데 원가율이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70% 해도 괜찮았다는 거죠. 그래도 남았어요. 건설에서는 말은 70이라고 하는데 원가가 70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더 낮았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원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당 아파트 분양가는 올랐지만 이걸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회사의 위기가 이렇게 4가지 위기를 보는 거예요. 미분양, PF, 공사 비용, 건설 수주 안 된다 해서 아주 질곡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뭐 이미 건설사들은 마탱이가 가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건설사 100개 정도가 올해 들어서 1, 2월 달에 망했는데요. 100개만 무너진 게 아니에요. 건설회사가 무너지면요, 거기 하청하는 회사 있을 거 아니에요. 도배하는 회사, 뭐 예를 들면 도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데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함께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건설업에서 일자리가 15만 개가 줄었어요. 건설회사에서 15만 명이 잘린 게 아니라 건설회사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건설회사들이 자꾸 어려우니까 대선충당금 굉장히 많이 지금 쌓아놓다 보니까 이 잘 쌓아놓은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 간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서슴없이 우리나라 언론에서요 이런 거 함부로 안 내거든요. 대놓고 언론에 나온 거 이게 매경에서 태영, 금호, 코롱, 한라, SK, 동부, GS, 계룡, 한신공유. 지금 문제 생긴 게 롯데잖아요. 벌써 까먹으셨죠? 한 달 전에 롯데 큰일 났다 해서 뭐 롯데 본사 건물 팔고 CP도 발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벌써 까먹었는데 롯데 부채 비율이 217밖에 안 되거든요. 얘는 끝났잖아요. 이거 넘어갔잖아요. 태영은. 예? 이런 상황들의 사실 이런 거 분양받으신 분들 지금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대책을 뭘 해야 될까? 저는 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 됐건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과 신혼의 차이를 봤을 때 집이 있냐 없냐 차이가 약 30%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청년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당장 서둘러야 될 내용,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그렇지 못하게 되게 되면은 우리의 선거라든가 우리 상황에서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건설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정부도 다급하니까 뭐 대구 지하철을 대전 그 KTX 갈 때 시내 구간에서 오래 걸리니까 지하로 가네 뭐 어쩌고 SOC에서 상반기 투입 뭐 한다고 하는데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입으로만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회사들 13개 금융공기업 대위 변제액 추이가 지금 16조인데 SGI 그 서울보증보험계 상반기 거래요. 그래서 17조 이상 가는데 야, 이분이 이거 잘하더라고요. 이분이 이게 뭐냐면 금융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죠. 요거만 있겠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그냥 그 세입자한테 물어준 거고요. 또 상호금융에서 돈 빌린 사람 새마을금고에서 잠잠하죠? 한번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한번 지역에 있는데 한번 가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번에 새마을금고 선거해갖고요. 이사장들이 싹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숨겨놨던 것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새마을금고는 지금 한 번쯤 방문해 주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여러 문제로 하는데, 골마 터진 거는요, 사람이 바뀌게 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금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건설업의 연체를 한번 보세요. 연설도 쫙쫙 저축은행, 건설업만 연체. 이 자료도 이분이 했더라고. 도봉산 전기 받고 살아가지고. 모든 게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면 연결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게 일본인데요. 일본에서요, 우리나라랑 좀 틀려요. 우리 요즘 일본은 가네만 하는데 90년에 버블이 붕괴됐는데 건설업 취업자는 경기는 다 맛이 갔는데 취업자 수는 늘고 건설 회사도 늘었어요. 재정을 엉터리 쓰면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썼던 거죠.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나 보십시오. 자, 쭉 하면 약 8년을 이 짓거리였어요. 이때 나온 말이 그 유명한 토건족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도 특단의 조치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건설업에 분명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일본의 사례를 놓고 이 지역이나 이런 데서 건설 회사가 늘고 건설업 취업자가 늘었다는 이 상황에서 얼마나 큰 모럴 해저드가 있었나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다가 98년이 되면서부터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줄어가고 있으면서 건설이 맛이 가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이 일본의 1998년, 일본이 가장 어려웠던 98년, 우리 IMF 우리만 겪은 거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겪었습니다. 일본도 겪었어요. 잘 안 보여서. 일본이 가장 어려웠던 이 시기와 비교했을 때 가장 유사한 나라가 지금 일본 10점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태국과 중국이 7 정도, 한국이 6.5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일본과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앞으로 좀 틀어줄래? 앞 페이지로. 여기 됐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시스템이 전환되면서 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1번, 2번, 3번, 4번 다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올 상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경기가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수출은 계속 안 좋은 상태 유지되고, 내수와 관련돼서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마련해야 되고 이걸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부가 돈 안 쓴다고 오늘 신문 보니까 작년에 세수 부족했다고 산재기금까지 갖다 썼다고서 또 오늘 정성호 의원님이 자료 받아갖고서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지금 저래 놓고는 큰 틀을, 지금 아까 독일 사례, 스페인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은 이런 구조적인 측면과 순환적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순환적인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 없으면 한국은 맛이 간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인데요. 이번 주가 지나서 왜 오늘 이런 걸 하냐면은 이게 한 열흘 전에는 이번 주가 대충 끝일 거로 봤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 주부터 뭔가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라고 자료 이렇게 왔으니까 자료 보내드리니까요. 정책 만드시는 분들 많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